일단 오늘 방송 제목에 써 있는 대로 하려고 했던 거는 별다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거를 면접 보면서 거의 한 달간 봤는데 좀 프로그래머 시장이 조금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관련해서 아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거를 내가 녹화를 해서 좀 일기 형식으로 좀 남겨볼까 해요. 일단은 프로그래머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웹이 있고 웹은 프론트엔드가 있고 백엔드가 있고 그리고 아마 퍼블리셔라던가 DBA라던가 이런 건 일단 제외를 할게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어플리케이션, 흔히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거 이게 있는데 이게 일단은 윈도우즈 쪽이 있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맥OS가 있고 그 다음에 리눅스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콘솔 프로그램 위주 플러스 GUI, 그래픽 UI를 지원을 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 모바일 안드로이드 iOS가 어차피 두 개 다 얘기할게요. 시장이 지금 이 두 개가 묶여 돌아가는 편이라 같이 얘기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흔히 말하는 아키텍처 개발자, 흔히 말하는 로직을 좀 개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흐름이 일단 아키텍처는 여기는 거의 최정상급 고급 개발자급이라 여기는 PM, 뭐 PL 같은 리더급부터 시작해서 뭐 설계나 디렉팅까지도 가능한 레벨이라서 여기서는 그렇게 다루진 않을게요. 이거는 고경력자들 중에 이제 좀 뭐랄까 좀 이쪽으로 재능 있는 사람들은 아키텍처 개발자로 이제 성장을 하는 편이니까 흔히 말하면 뭐 아키텍처 개발자면 뭐 CPU를 설계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지금 다룰 레벨의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참고로 저희 나라는 그런 것까지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중소기업 사장님 하시거나 아니면 연구소장 같은 거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니었어. 일단은 제가 지원했던 분야는 일단은 프론트엔드 전문은 아닌데고 제가 저 부분은 거의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백엔드 그 다음에 윈도우즈 쪽 할 줄 알고요. MFC랑 C샵 UI 이쪽 조금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모바일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둘 다 네이티브 쪽은 할 줄 압니다. 이렇게 지원을 했었고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일단
일단은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적어 드릴게요. 프론트엔드 이쪽은 일단 노드.js는 기본이고요. 거의 다 여기서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파생된 루비라던가, 근데 루비는 이제 언어로 빠졌구나. 네티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가장 파생된 것 중에 유명한 게 리액트가 있죠. 리액트 JS라 불리는 거. 리액트 JS를 안 쓰는 곳이라도 타입스크립트는 거의 쓰는 곳이 많은 편. 이거 그리고 나서 국가 사업이나 좀 솔루션이 오래된 곳들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jQuery만으로 있기는 함. 근데 흔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가 국가 사업하는 곳들이 워낙 많아서 요것만 할 줄 알아도 요런 국가 사업하는 회사 쪽으로 가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지. 내가 조금 좀 중견, 대기업 이런 걸 가고 싶다. 이러면 최소 중소기업을 취업을 하시더라도 리액트 쓰시는 곳들로 가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심지어 중소기업도 참고로 지금 제 말하는 거는 경력자들 기준이에요. 신입은 그냥 대학교 때 배운 걸로 해서 대충 포폴 짜서 중소기업이던 뭐 자기가 성적이 좋았다 그러면 중견이던 미시면 됩니다. 백엔드 쪽은 조금 이제 기존의 스프링 혹은 스프링 부트 자바로 되어 있죠. 일단 기본 이거 못하면은 백엔드 쪽은 저희 나라에서 지원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요즘은 스프링을 코틀린으로 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단순 API형 게이트웨이는 지금 파이썬으로 짜는 곳들도 많습니다. 일단 뭐 백엔드는 한 이 정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백엔드는 어느 정도 짤 줄 알아야 함. 자, 뭐 우리나라 한정으로 거의 이런 데가 많다라고는 하는데, 간단한 쿼리,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 조회, 단순 입력, 단순 수정은 개발자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거 모르면 조금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아마존 대여 서버 그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인가? 그럴 텐데. 아, AWS구나. AWS라고 부르는 경험 있는 혹은 리눅스 원격 접속해서 와스 구동 해본 경험 있는 선호. 왜냐면은 이제 뭐 백엔드 같은 경우는 재기동할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조금 선호를 하는 경향이. 그리고 항상 보면은 그 뭐라 해야 되지? 이제 테스트 서버 같은 거 내렸다 올렸다 그런 거 할 때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 이 경험을 좀 가지기가 근데 좀 쉽지가 않아. 다른 데서도 이런 걸 가르쳐주도 많지 않고. 백엔드 설명하고 있고 지금 참고로 그냥 유튜브에 이거 그냥 생으로 편집 없이 올릴 거예요. 지금 녹화하는 거 질문 받고 있고 그냥 내 취업하면서 느꼈던 거 관련해서 그냥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사실상 보면 이게 도커죠. 도커. 따로 분리하는 게 좋겠구나. 거 같은 컨테이너 서버 운용 선호. 학생이시잖아요. 실제로도. 근데 컨테이너 서버는 솔직히 몇 번 하면은 되게 적응 잘 되는데 그냥 윈도우 컨테이너 서버도 있고 도커로 해서 가상 리눅스 올리는 것도 되고. 근데 가상 리눅스 올리는 게 그러니까 한 컴퓨터에 이제 가상 리눅스 여러 개 올리면서 이제 메모리 관리하는 거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라서 그렇지. 그거는 근데 자기가 직접 부딪혀보는 방법밖에 없고 뭐 안에서 하는 거는 리눅스 명령어 좀만 알면은 가능하니까. 솔직히 리눅스도 뭐 자기가 부딪혀서 경험해보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 좀 얘기해 볼 건 이제 웨플 스택이죠. 웨플 스택은 흔히 말하는 프론트엔드 플러스 백엔드 이 관련된 얘기고. 근데 지금도 노드.js 없이는 힘들어. 거의 다 지금 리액트도 사실상 노드.js 기반이고 지금 요즘 좀 유명한 JS 라이브러리들도 다 노드.js 기반이고 그래서 리액트 깔 때도 보면 노드.js를 먼저 깔라 그러고 리액트 깔라고 하는 편이고. 이거 끝나고 뭐 하시죠. 어차피 이거 끝나고 나면은 적당히 뭐 시간 보내다가 끌 생각도 좀 있기는 함. 사실상 이거 그냥 이거 녹음하려고 방송 켰다 그래도 무방해서. 오케이. 뭔 얘긴지 알겠. 12시 이후에 얘기하시죠. 어차피 어머니 주무셔가지고 상관없어. 웹풀 스택은 이제 가장 많이 본 게 예거는 웹풀 스택을 그냥 뽑는 경우는 없고 프론트엔드나 백엔드 공고를 해서 면접을 가면 풀스택 가능한지 이제 좀 떠보는 경우가 있는데 코딩 얘기하고 싶다고? 이거 끝나고 하시죠. 거기서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기획이나 전체적인 흐름을 볼 줄 아는가에 대해서 엄청 많이 물어본다. 왜냐면은 이 웹 풀스택 개발자를 뽑는 곳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노예고 하나는 팀장급을 구하려는 목적이 강함. 이거는 근데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정도 아니면 솔직히 지금 요즘 메타에
풀스택을 뽑아야 될 이유가 없고. 저런. 짬뽕님도 안녕하세요. 지금 방송 제목에 있는 거 관련해서 질문 받거나 지금 영상 찍어서 올릴 거 녹화하는 중이어가지고 적당히 그냥 떠들다가 뭐 간단히 뭐 하다가 이러다 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유튜브에 그대로 올라갈 겁니다. 편집 없이. 편집하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풀스택을 근데 하려면 DB 사용 경험도 많아야 함. 프로젝트마다 뭔 DB를 쓸지 모름. NoSQL DB 메모리 우리가 알고 있는 DBMS 다 사용 경험 필요함. 솔직히 이거 DB는 좀 이 세 가지로 보통 많이는 아닌데 저는 일단 이 세 가지를 다 사용 경험이 있으니까 많이는 아닌데 프로젝트별로 다 경험할 기회가 있었어서 다 써보긴 했어. 근데 솔직히 지금 풀스택 인간한 프로젝트 팀장급 돼서 올라가는 거면 회사도 잘 받아가지고 솔직히 전 풀스택을 막 10년 미만한테는 되게 많이 비추를 하는 편이라 가급적 뭐 그냥 이렇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 풀스택 관련해서 취업 설명할 정도 그러니까 취업이 될 정도의 경력 가진 분들이시면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 말은 더더욱 들을 필요가 없고. 근데 메모리 DB의 장점은 그거죠. 속도죠. 무조건 다른 DB에 비해 속도가 빠르다. 대신 데이터 저장이 생각보다 많이 못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램에 그대로 DB 하나가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너리의 비랍과 용량이 비대하게 큰 시랍 같은 거는 당연히 못 쓰고 단순 텍스트, 단순 뭐 숫자 이런 거 저장하는 용도로만 쓰고, 그렇게 한다 그래도 나중에 보면은 막 메모리 DB가 막 30에서 100기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00기가 정도 되면은 이제 램 증설하거나 아니면은 캐시 메모리 할당해가지고 램 펌핑해서 쓰는 경우가 많고.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램 펌핑 할 거면 차라리 그냥 일부를 DBMS로 빼고 정말로 연산이 필요한 쿼리만 메모리 DB에 올려 쓰는 게 가장 좋고. 근데 논SQL 같은 경우는 SQL 안 쓰니까 속도는 빠른데 저거는 또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불러오고 이런 방식이 기존에 알고 있던 쿼리라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과는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되게 좀 숙련자를 구하기 어렵다라는 게 NoSQL의 가장 단점이고. 데이터 휘발성인 경우는 즉각 동기 안 해놔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드에 라이팅 쓰면서 메모리에 같이 이제 동기화가 즉각 동기화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메모리에 쌓았다가 이제 DB를 정상 종료하거나 일정 시간 지났을 때 동기화 저장을 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날아갈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쓰는 경우가 거의 없죠. 작성 중에 정전, 그거는 그러니까 즉각 동기화 방식이 아니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고. NoSQL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몽고DB가 있고요. 메모리DB는 국가 거이긴 한데 국가에서 많이 쓰는 건데 선제DB 이거 RT베이스 DB 기반이거든요. RT베이스 DB가 근데 DBMS 방식이 있고 메모리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RT베이스 DB를 메모리 DB 형태로 만든 게 선제 DB라서 이거는 국가에서 좀 필요한 경우에 좀 많이 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원래 일하던 곳에서 쓰길래 이거 뭐 딴 데서 많이 쓰나 그랬는데 다른 관공서 같은 데서도 가끔 이제 행정 처리 연산이 많은 그런 솔루션 같은 곳에서는 쓰더라고요. 좀 놀랐어. 음, 음, 음. 그거랑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는 PC 어플리케이션. 이 분야는 좀 묶어서 얘기해도 되는 게 어차피 좀 다 비슷해요. 일단은 이거는 개발 방식도 많고 툴도 너무 많아서, 근데 일단 PC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려면 C++를 모르면 안 됨. 다른 언어 써서 개발하더라도 C++이 기본임. 나열하자면은 윈도우즈 뭐 고도 있고 MFC도 있고 C샵도 있고 뭐 다른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다 이거 C++ 기반이죠. 맥 오브젝티브 C나 스위프트 쓰는데, 오브젝티브 C를 개량한 게 스위프트고, 스위프트 라이브러리 까보면 그래서 오브젝티브 C로 돼 있죠. 그리고 오브젝티브 C가 사실 오브젝트 C C++에 가까운데 이것도 C++ 기반이죠. 그리고 리눅스 프로그램 GUI 만들려면 이거 C++이죠. 이거 맥OS, 여기에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뭐 자바, 코틀린이 기반이 되지만 얘네 사실상, 그리고 C++는 보조 언어로 쓰이고 연산 같은 거 빨리 해야 되는 건 다 C++ 쓰고 JNI 라이브러리 써서 다 C++로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거 자체도 원래는 C++의 라이브러리 형태죠. 뭐 따지고 보면. 그리고 iOS 이거는 뭐 맥이랑 똑같고, 이게 다 C++ 기본이에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개발하는 애 중에 자바로 개발돼 코틀린 개발되는데 왜 C++를 알아야 되거든. JNI 라이브러리 써보면 생각이 많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 중에 조금 수준 높은 건 다 JNI를 해서 뜯어보면 알아요. 코틀린은 지금 죽어가다가 예토전생한 게 요거 때문에 그래. 스프링을 코틀린으로 이제 짤 수가 있어요. 근데 자바보다 훨씬 쉬워요. 이게 람다나 뭐 파생 클래스 이런 걸 짜는 게 뭐 인업 함수라든가 이런 게 코틀린이 훨씬 쉬워서 지금 스프링 부트 웹인데 코틀린으로 짠 곳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예토전생했다고 보시면 돼요. 안드로이드 공부할 때 그냥 뭐 계산기 이런 거 만들 거면 자바만 알아도 돼. 근데 뭐 자바 코틀린만 알아도 뭐 그냥 기본적인 거 뭐 그냥 받아오고 출력하고 이런 건 되는데, 하드웨어 데이터 제어하거나 아니면은 뭐 좀 그 안에서 세세한 뭐 소소한 로직 같은 거 좀 딥하게 돌려보고 싶다 그러면 C++를 안 쓰고는 못 돌려요. 그런 것들이 좀 있고, PC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고, 요 부분은 그건 좀 이쪽으로 빼자. 그리고 사실상 원래는 보통 이제 GUI 디자이너, 흔히 뭐 퍼블리셔라 불리는 애들이랑 개발자, 이제 모듈 개발자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합쳐져 있어. 이게 조금 슬프죠. 우리나라는 항상 UI 만드는 양반들이랑 기능 만드는 개발자를 같이 해야 되는 게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난 솔직히 뭐 우리나라 일자리 없다 그러는데 이것만 분리해도 일자리 2배 1.5배 늘어나는데,
우리나라는 뭐 기본적으로 한 사람한테 얼마나 더 많이 맡길 수 있나 이런 거를 기본 전제 깔고 가기 때문에 참 이런 거 보면 좀 슬프긴 해요. 그래서 이게 퍼블리셔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슬픈 건 뭐냐면은 본인이 하려는 플랫폼의 GUI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함. 왜냐면 어떤 거는 중첩심이고요. 어떤 거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애를 그거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앞에 짜야 되는 경우가 뒤에 짜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요거를 그냥 메모장 끄고 그림판으로 해서 좀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이게 또 왜 이렇게 크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서 이거를 만약 이제 화면이 이렇게 있고 만약 이 빨간색 네모가 가장 많이 앞에 와야 된다. 이런 소스다. 근데 이게 뭐 소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쭉쭉쭉쭉 있겠죠. 퍼블리싱 하는 소스가. 근데 이 빨간색이 있는 빨간색 출력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위에 짜야 되는 애가 있고요. 밑에 짜야 되는 애가 있고요. 요렇게로 봤을 때 요 앞쪽에 짜야 되는 애들이 있어. 이게 GUI 출력 구조에 따라 다른데 이거를 알아야 돼요. 모르면 하루 왼종일 고생해요. 진짜로.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어쨌든 PC 어플리케이션은 이 정도 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면 뭐 보통 이제 네이티브 기준으로는 이렇게 되고 기준으로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크로스 플랫폼 언어가 대세 하나의 언어로 그게 리액트 네이티브랑 플러터 두 개가 있죠. 플러터 같은 경우는 그때 뭐냐? 다트인가? 그거 쓰던데 언어가. 다트 맞네. 플러터는 요거 구글에서 지금 밀고 있는 다트라는 언어를 씁니다.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리액트 네이티브의 경우 이거 맞다. 요거는 그 페이스북에서 그 개발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했는데 그가 중단됐음. 라이브러리 맞나? 씨. 당해서 그런지 도서관 스펠링도 모르. library. 뭐 어쨌든 이렇게 되네. 신규 리액트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서 기능 개선은 가능하지만
메인 라이브러리가 중단돼서 향후 안드로이드 SDK나 혹은 iOS SDK에 대할 수 있는지는 의문임. 이게 2025년 1월에 중단된다라고 얘기가 아예 나와버려서 사실상 수명이 정해져 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근데 플러터는 구글이 밀고 있기 때문에 오래 갈 가능성은 있는데, 가능성은 있음. 그리고 플러터의 플러터 개발 언어인 다트를 구글이 C++ 대체 언어로 많이 밀고 있음. 그리고 다트의 경우 지금 C++ 대체 언어 중 가장 높은 처리 속도 효율이 알려져 있음. 이거 왜 중단되냐고요? 플래터 네이티브? 그러니까 이게 인력은 쓰는데 자기 나름대로 남는 게 없으니까 안 쓴다라는 게 거의 정설이야. 그리고 리액트 네이티브의 문제점이 얘가 빌드만 해도 용량이 안드로이드 기준 한 50메가 깔고 들어가고 iOS 경우도 30메가 깔고 들어가는데, 이게 플러터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에서 기본 30에서 40, iOS에서 20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로 할 수 있는 걸 얘로도 할 수 있는데 얘가 더 최적화가 더 잘 되는 장점이 나와버린 거죠. 그리고 그 뭐 프로그램 속도나 아니면은 앱 뭐 중량도라 그러나 그 무거움, 그런 것들도 플러터가 훨씬 조금 더 가벼워요. 그러니까 원래 가장 가벼운 거는 네이티브고 이건 번접이 안 되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플러터가 지금 리액트 네이티브랑 둘 다 비교했을 때는 플러터 쪽이 훨씬 더 우세라서 얘네도 그걸 어느 정도 좀 노리고 그만두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리액트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걸로 이제 네이티브도 개발해라 그러면서 나온 건데, 이게 페이스북이 생각한 만큼의 점유율이 안 나왔어요. 일단은 네이티브 자체가 성능이 좋은 것도 있고 네이티브로 개발된 것도 많고, 요즘 이제 신규 거를 개발하기보다 이제 포팅을 하거나 관리의 측면으로 많이 넘어갔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굳이 신규로 리액트 네이티브를 선택을 해서 하는 거는 별로 없다. 우리나라나 좀 많은 편인 거고, 해외는 크로스 플랫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지금 거의 얘네 둘이 반반 먹고 하는 거지, 크로스 플랫폼으로 개발된 거 스토어에 올린 비중으로 보면 안드로이드가 한 30%, iOS가 15% 정도래요. 그러니까 높지가 않은 거죠, 생각보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일찌감치 발을 뺀 것도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얘네는 어차피 구글이 다트라는 거를 밀어주기에 여러 가지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거를 내놔야 되니까 그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이유로 플러터는 쉽게 망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본 리액트 네이티브 플러터를 메인으로 앱을 개발을 하더라도 네이티브 앱 개발 언어는 알아야 함. 이 왜 그러냐면 리액트 네이티브와 플러터가 아님 네이티브 대비 80% 정도까지 밖에 개발 못함. 나머지 20%는 만약 본인이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이 나머지 20%에 있으면 네이티브로 개발해야 됨. 나중에는 네이티브
플러스의 네이티브 개발, 플러터 플러스 네이티브 개발이 되는 경우가 많음. 이게 문제입니다, 모바일은. 그래서 아니면 이 네이티브의 역할을 서버에 맡겨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한데, 이러면 굉장히 이제 프로그램이 무거워지고 사용자가 불편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뭐 해본 게 한 이 정도구나. 그래서 요약을 쭉 하자면, 일단 프론트엔드 전문가 되려면 리액트 무조건 공부하세요. 그리고 스프링 자바 웹쪽 취업 깊게 들어가서 연봉 올리고 싶으면 리눅스 와스 세팅하는 거 공부, 도커 세팅하면서 것에 대해서 경험을 쌓으세요. 그리고 그러면 C++은 무조건 공부해 두세요. 참고로 C++ 공부하면 프로그래밍 구조 같은 거 아는데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GUI 설계 위해서 플랫폼 뷰 구조 관련해서 공부해 두세요. 그리고 개발 언어는 만능이 아닙니다. 같이 공부하세요. 대략 이 정도가 될 거고, 일단은 제가 국가사업 쪽으로 많이 했으니까 국가사업 팁. 티베로 DB를 가장 많이 쓰긴 하는데, 맞다, 이거랑 이것도 하고, 구형 시스템의 경우 글이나 MySQL, 지금은 마리아DB죠. 국가 간혹 시민단체,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다가 국가 사업으로 흡수된 경우, 진짜 듣도 보도 못한 DB. 맞다, 여기 그것도 넣어야지. 저 진짜 2DB라는 거 지금 회사 가서 처음 봤어요. 나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 근데 언어 자체는 MySQL이랑 똑같은 걸로 봐서 좀 거기 열합판인 것 같기는 하더라고. 그리고 일단 스프링 혹은 부트 포함. 이거브 프레임워크 포함. 튜닝 프로그램. 사업 필수. 이거브 프레임워크 할 줄 모르면 국가 사업은 거의 못한다라고 보셔야 되고, 근데 이거는 좀 스프링 하다 보면은 이거브가 그냥 뭐 템플릿 같은 거구나 하면서 좀 감이 빨리빨리 와요. 그냥 해보시면 알게 될 그런 느낌이고, 가끔 인텔리제이 프로젝트로 프레이 써서 개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 흔한 경우는 아님. 보통은 이클립스로 많이 해서 그냥 인텔리제이 쓰는 곳이면 그냥 쓰나 보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고, 보통 이런 거 쓴 경우는 회사에서 키발급이나 이런 거 다 보통 해주니까 그렇게 발맞춰서 하시면 되고, 보통은 국가 사업하는 곳들은 다 이클립스를 써요. 근데 이클립스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들 많은데, 일단 뭐 버전 올라가면서 그렇게까지 막 엄청 예전처럼 막 잘 튕기고 이 정도는 아니라서, 그래도 쓰는 거에 대해서 못 쓸 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웬만하면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개발에 익숙 필요 있음. 개발하는 경우 있음. 보통 매는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한 90%, 80%를 외부에서 했다가 그거를 적용하고 요구사항 받아를 수정하는 과정은 보통 오프라인 환경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환경에서 개발에 조금 익숙해지면은 생각보다 많이 도움이 돼요. 저도 지금은 온라인망에서 이제 본사에서 개발해서 이제 내부에서는 적용팀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렇게 개발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예전 회사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많이 했었고 실제로도 사업에서 오프라인망에서 작업을 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뭐 아니면은 진짜 좋은 것 같은 경우는 VPN으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VPN 쓰면 진짜 그냥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박아야 돼요. 그거는 정말 그런 경우가 지방 뭐 시청 이런 거 아니면은 거의 없는 거라서, 일단 VPN 쓴다라는 건 인터넷도 같이 쓰면서 개발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개발자한테 인터넷을 쓸 수 있는 환경이란 건 정말 고마워하는 환경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해본 사람만 진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눅스 잘 다룰 줄 알아야 함. 윈도우 서버 종종 있긴 한데 거의 뭐 제가 본 걸로는 한 30개 서버 있으면 그중 1개 정도만 윈도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진 거의 윈도우고, 리눅스는 특히 레드햇 계열인 경우가 많고, 이게 레드햇이 해외는 그냥 쏘쏘하게 쓰는 느낌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레드햇을 써요. 국가도 그렇고 국가 아닌데도 그렇고 이게 대부분 초기 세대들이 레드햇을 썼었다 보니까 그 이후 사람들도 그 레드햇에 구현이 돼 있는 거에 유지보수를 하고 그러면서 그 레드햇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또 다음 세대가 레드햇을 쓰고 그런 식으로 오면서 레드햇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익숙해져 버린 리눅스가 돼버린 것 같아요. 옛날 지금 한 뭐 30년 전부터도 레드햇 계열을 많이 썼다라 그러니까 뭐 거의 그런 것 같아. 뭐 해외에서는 뭐 있던데 오딘인가 뭐 그것도 쓰고 뭐 그렇게 한다 그러긴 하더라고. 우분투도 많이 쓰고. 아 참고로 우분투 서버도 저 한 두 군데 본 적 있는데 우분투도 우리나라에 꽤 있기는 한데 한 10% 정도? 그 정도 있는데 그냥 뭐 리눅스 다룰 우분투도 거의 그대로 따라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우분투든 리눅스든 뭐 외부망이 있는 거면 인터넷도 되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라이브러리나 프로그램 설치할 때 조금 방법이 달라서 그거는 좀 알 필요가 있긴 한데 어차피 국가망 같은 경우는 다 오프라인이라서 어차피 외부에서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가지고 땡겨서 터퍼 씌우기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 없이 그냥 리눅스 명령어만 알아도 우분투는 자동으로 거의 따라오는 느낌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흐름은 이 정도가 개발 관련된 이제 뭐 기술적이거나 필요한 거나 이런 프로그래머적 지식은 이 정도가 되는 것 같고 약간 이거 취업시장 관련된 얘기도 좀 하고 싶었어. 오늘 다른 분들 얘기도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취업시장 문턱이 정말 좁아졌는가 라고 하면 솔직히 코로나 때가 비정상적으로 개발자가 필요한 시즌이었을 뿐이다. 이게 정론이라고 봐요. 제가 이제 막 취업하고 막 그러던 이제 거의 한 10년 전이죠. 그때랑 지금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그렇지 정상화됐다라고 보는 편이 맞고 지금은 뽑는 흐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걸 알아야 됨. 일단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어디든 신입은 잘 안 뽑긴 함. 근데 이건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경제 좀 휘청인다 싶으면 어느 직종이든 신입 잘 안 뽑음. 지금 경력자 위주로 뽑기는 하는데 경력자라고 다 잘 뽑히는 거 아니고 다 같은 경력자가 아님. 경력자 중에서도 프로그램 설계가 가능한가? 큰 틀, 전반적인 솔루션의 흐름을 볼 수 있는가? 프로젝트의 투입 쓸 때 비교적 빠르게 전체적인 파악이 가능한가? 그 와중에서 후임들 케어나 교육이 가능한 사람인가? 같은 걸 보고 뽑습니다. 폴라님 안녕하세요. 지금 프로그래머 이번에 한 달 정도 이제 취업하려고 원서 넣고 면접 보고 뭐 그렇게 하면서 좀 느꼈던 거 다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위주로 뽑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서도 이런 사람은 솔직히 흔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더 선별하고 선별해서 뽑아요. 이 와중에 여기서 그냥 이건 코딩 실력은 기본
그리고 이게 조금 충격적이었었어요. 기업과 중소, 중견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다름. 대기업은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인력을 선호함. 길게 데리고 갈 수 있는 인력 선호 흐름이 있고요. 그러니까 능력보다 적응의 문제를 많이 크게 보는 편이고, 즉각 투입이 가능한가를 보는 편. 능력 적응. 뭐 어차피 뽑아만 놓으면 몇 개월이라도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 내가 주는 돈만큼 이 인력을 쓸 수 있는가를 보는 게 커요. 그래가지고 대기업 관련 면접, 시험, 뭐 아니면 이력서 같은 거 써보면 성향을 물어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사실상 뭐 능력 시험은 가끔 코딩 시험 뭐 이런 거 보긴 하는데, 코딩 시험 다 떨어졌는데 이력서 잘 써가지고 붙는, 그러니까 뭐 2차 면접까지 가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기업은 2차 면접에서도 잘릴 수가 있어서 그거는 조금, 뭐 2차 면접까지 갔다 그래서 막 다 붙는 게 아니라서 여러 가지로 복잡하긴 한데, 2차 면접까지 갔다는 거는 그래도 얘가 그래도 기업 마음에 드는 인재였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계산을 해봤을 때 능력보다는 적응이나 성향의 문제를 많이 보는 게 확실하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학력 컷이라고 하기에는, 학력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그럼 해드리자면, 학력 컷이란 게 아예 없지는 않으나 딱 이 정도 보는 편. 거의 IT 의견일 수 있음을 깔고 갑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사대문 대학이랑요, 지방 국립대가 거의 동급입니다. 그리고 지방대, 이름 안 유명한 뭐 지금은 백석대 같은 경우도 2레벨에 들어가요. 참고로 이거랑 전문대 2년 전문 학사 학교들 여기 거의 동급입니다.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는데 예전만큼 막 대학을 잘 나오는 것만으로 취직이 된다, 얘를 뭐 높게 쳐준다, 이 레벨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거국이 지방 거점 국립대학인지 지방 거지 국립대학인지 모르겠어요.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서, 옛날에 뭐 돈 없는 뭐 수재들이 돈 아끼려고 간다 해서 지거국 약간 이런 거를 얘기해서 어쨌든가 그래서 내가 그냥 지방 국립대라고 그냥 쓴 거야. 논란 피하고 싶어서. 좋겠다. 난 이건데. 진짜 딱 많아봐야 이 정도. 근데 사대문 대학에서 우리가 말하는 서고연, 서성한중, 여기는 제외입니다. 여기 제외. 여기는 조금 클래스가 더 크게 봐요. 여기는 그냥 아예 상급으로 봅니다. 그 밑에 있는 사대문 대학 뭐 망했긴 했지만 명지대 같은 거, 그런 애들이 그나마 지방 국립대랑 좀 비비입니다. 지방 국립대가 그래서 생각보다 위상이 높은 편이긴 해요. 그리고 지방 국립대는
얘네는 계약학과라는 사기 카드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사대문 대학이나 뭐 이런 데는 계약학과가 거의 없어요. 근데 계약학과는 거의 지방 국립대에 다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가치가 어떤 의미로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되는 게 보통적이어서 근데 제가 그냥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좋겠다 계약학과. 취업 프리패스. 그래서 참고로 지금 중소기업은 뽑는 회사 많음. 근데 좀 걸러가야 함. 아직도 블랙 기업이라고 부를 만한 곳이나 성장 가능성이 없는 회사가 엄청 많음. 가능하다면 중견 쪽을 노려보는 것을 추천. 혹은 중견이 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나 이 정도쯤 되는 중소를 가는 게 좋아요. 그런 회사들이 좀 중견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 회사가 잘만큼면 무난하게 성장 잘하면 중견까진 가요. 중견이 제가 알기로는 50명 이상의 자본금 뭐 몇십억 이상? 근데 몇십억인가? 몇십억일 거다. 그렇게로 알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스트리밍도 그렇잖아. 한 30명 정도까지 되면 이게 스트리머도 정체기가 30명, 50명, 7, 80명, 100명 그러잖아요. 그래서 30명 벽 뚫으면 50명 금방 가고 50명 벽 좀 뚫었다가 싶으면은 이제 인지도 쌓아가지고 이제 70명, 100명까지 금방 올라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도 약간 그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일단 20명, 30명에 된지 그래도 좀 됐다. 회사 자본이 좀 그래도 안정적이다. 요즘은 회사 매출액 같은 것도 사람인이나 자본이나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비교적 준수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자플랜이 평가도 무난하다. 그런 회사면 신입이든 경력이든 이제 가볼 만해서 거죠. 저도 지금 회사 갈까 말까 뭐 고민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한 직원이 한 30명 이상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괜찮을지도 그러면서 간 것도 없잖아 있어요. 뭐 내부 회사 분위기 좋았던 거는 뭐 나중에 후일담이니까 그런 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좀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용인대 문콘. 근데 용인대 문콘이면 솔직히 문콘과에 대해서 근데 이퀄 그렇게 쓰는 건 개발자 습관이고. 근데 문콘은 문화 콘텐츠학과 자체가요. 일단은 취업을 위해서 가는 학과가 절대 아니고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거 문화 콘텐츠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은 방송국밖에 없어요. 근데 방송국이 의외로 사람을 정말 안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방송국들이 대체로 이제 프로그램 뭐 촬영이라든가 이런 거 TV나 소규모 회사인데 이런데 하청 많이 줘요. 그래가지고 방송국에 취업을 해야 될 애들이 그런데 취업 못하고 이제 그런 이제 하청으로 촬영하고 이런 데를 가는 쪽이라 이걸로 취업을 노리겠다라 그러면 무리수가 많고, 그래서 문콘 애들이 유튜브나 방송하는 게 그 이유가 커요. 그러니까 진짜 그거니 먹고 살 게 없어서. 그거라도 안 할 거면 그나마 할 수 있을 만한 게 디렉팅 같은 거인데, 디렉터는 요즘 오늘 기사 보니까 구글에서 대체로 막 사람 잘렸는데 대체로 디렉터였대요. 그러니까 개발할 줄 개발자인데 디렉터가 가능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기존에 디렉팅 하던 사람들을 되게 많이 잘랐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봐야죠. 공무원, 그러니까 공기업은 노려볼 수 있죠. 공기업은 어차피 나중에 성적으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공무원은 지금 공무원은 솔직히 나는
다들 똑같이 얘기했지만 성향 안 맞으면 난 비추하고 싶어. 그리고 위에 짬뽕님 대감집 노비가 최고단데 저분 대감집 노비세요. 참고로. 노무사. 근데 노무사는 문콘이랑은 관계가 없죠. 저 아시는 분 중에 변리사 공부하시던 분 있는데 그 변리사 공부하면서 노무사 시험도 같이 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였어. 그분은 영교과 나오셨는데 그냥 단순히 아니다. 그냥 영어 영문학과였다. 영어 영문학과였고 그분이 하는 말이 딱 그거였어. 그냥 지금 노무사 변리사 하는 게 시험 잘 봐서 취업할 수 있는 직업 중에 가장 높은 클래스가 노무사 변리사라 그래서 갔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쪽 직업을 갈 거면 그냥 내가 대학 이름만 걸고 있는 상태에서 그 어차피 좋은 대학 갔다라는 거는 공부머리가 되신다라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머리를 가지고 그냥 좀 공부를 살릴 수 있는 직업을 가는 거다. 공부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을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허허. 근데 진짜 직업은 자기 성향도 맞아야 되고 과도 잘 가야 돼. 요즘은 그러니까 원래는 대학이란 게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취업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해외처럼 뭐 학문을 닦는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률이 50%가 안 돼요. 50%가 조금 넘거나 50%가 안 돼.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진짜 공부할 애들만 가거든요. 심지어 그냥 나는 기술 배우고 취업해서 돈 벌 거야 이런 애들은 대학 안 간 애들이 외국은 진짜 좀 흔하게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대학 안 나왔다 그래서 대학 왜 안 나왔어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대학 안 나왔어 그럼 직업이 뭐야 정도만 딱 물어봐요.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을 왜 안 갔냐, 대학 안 나와서 뭐 나중에 어떡하냐, 야간 들어가서 학기 따라 뭐 이런 얘기만. 근데 외국은 그런 건 없어요. 음. 우리나라에서 만학도라고 할 만한 거는 솔직히 진짜 열이 있는 진짜 이 사람은 공부만 하기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교수들밖에 못 본 것 같은데 진짜 아니면은 우리 이모부처럼 아직도 한자 공부하시는 분 있으시거나 전남대 헤르미온느는 진짜 참고로 저 밑에 전남대 나오신 분이 전남대 헤르미온느 지나가듯이 봤다고 했지 않았음? 그분 지금 졸업했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분이 6년 하고 대학원 갔다라는 썰이 있던데. 근데 그분의 대학원 가서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근데 대학원도 연장해서 6년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9년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석사 원래 2년인데 3년 연장되고, 박사가 4년인데 6년 연장해서 총 9년까지 다닐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6년에 9년이면 15년을 그러면 그건 진짜 걸어다니는 도서관급인데. 그 정도 공부 좋아하면 박사를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고로 저 양반도 지금 대학원생 후보인데. 아무튼. 어쨌든 취업은 일단 이렇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가장 큰 거는 사람들이 이제 정말 IT 안 뽑는다 그랬는데 그냥 코로나 때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뽑은 거고 지금 정상화됐다는 걸 알아야 되고,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다른데 대기업은 적응 선호, 어떻게 되든 이 회사에 오래 다닐 사람, 중소중견은 이제 당장 쓸 수 있는 그거, 그리고 생각보다 대학에 대해서 이제 비교당하는 거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그리고 이거는 아직도 존재해요. 처리 기사가 있는 편이 취직이 더 잘 되긴 한다. 개발자 초년생이거나 대학생이면 엔간하면 따세요. 시간 있을 때 따십시오.
취업하고 시간 없음. 취업하고 공부할 시간 없으면 못담. 예전처럼 그냥 기초 지식으로 따는 거 자체가 안 됨. 정보 처리 기사 합격률 현재 30%인 거 보면 대충 답 나온 거. 옛날에는 70%였어. 이게 왜 70%였냐면 옛날에는 실기가 알고리즘 짝이었었거든요. 근데 알고리즘은 통과를 못하면 개병신이었어요. 진짜 현직 있는 사람이면 그 알고리즘을 무조건 짤 줄 알아야 돼. 근데 지금은 주관식 문제로 바뀌면서 다시 암기형이 되는 바람에 합격률이 쫙 떨어졌어요. 그래서 진짜 공부할 시간 많은 이런 학생이나 아니면 뭐 막 진짜 막 신입 때 이럴 때 집에 오면 공부하셔서 그냥 따십시오. 아니면 취업 준비할 때 나 뭐 해야 되지 싶으면은 정보처리 기사 따세요. 어차피 전문 용어 같은 거 공부하고 개발 기초 공부하면서 나쁘진 않아. 근데 일본을 지금은 그러니까 JLPT 1급을 따실 수 있으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서 일본 가서 취업할 거면 JLPT 1급 따놓으면은 거기 현지인 수준으로 말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은 일하겠다는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나라라서 취업이 우리나라보다 잘 되는 거는 맞기는 한데, 그래도 좀 생각할 게 많다. 그러니까 JLPT 1급 있으면은 N1을 거의 붙는다 그러더라고요. 못 붙을 수가 없대요. 왜냐면 N1이 어려운 게 한자인데 JLPT 1급 문제가 한자랑 순수 일본어 비율이 반반이래요. 그러니까 JLPT 2급이 7대 3이고 3급은 이제 일부 히라가나 가타카나만 보는 거고. 그래서 N1을 따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JLPT 1급이 있으면 좋다. 왜냐면 N1이랑 JLPT 1급이랑 거의 시험 문제 비슷하기 때문에. 그 일본 뭐 문화 리뷰 보면 아직도 그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좀 얘가 그러니까 완전히 핫바리는 빼고 애가 좀 그래도 성적이 나오는 경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대학 다니면서 3.5 이상 나오면 공부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점수 비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수 레벨인 거잖아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주변에서 계속 이제 컨택을 넣는데 회사에서 막 밥 사주고 뭐 자꾸 회식 자리 같은데 부르고 아니면은 뭐 인턴 같은 거 막 있으면은 바로 연락해가지고 우리 회사는 돈도 주면서 인턴 시킨다 그러면서 막 부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걔네들이 나중에 우리 회사로 올 수 있게 막 그렇게 꼬드겨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 일본 취업 잘 된다 그래서 뭐 아무나 잘 되는 줄 아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래도 기본적인 공부는 하셔야 된다. 최소 3.5는 나와야 되고 3은 나와야 그래도 회사에서 야, 너 우리 회사 와보지 않을래? 라는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가 내가 된다라고 생각되면 일본 취업이 지금 나쁘지 않다. 근데 이게 항상 그게 있었어. 우리나라 회사가 멋 같으면 일본 취업이 좋다라 그러고 일본 취업 시장이 좋다라 그러면 한국 취업 시장이 좋아. 진짜 이게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코로나 때는 한국 IT가 훨씬 더 취업이 환경이 좋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막 한 8년차, 7년차한테도 7, 8천이 나오던 시대였어. 근데 지금은 10년이 아마 7천 정도, 그러니까 워라밸 보장되는 직장이라는 기준 하에 한 7천 정도에서 그 정도 받고 억대가 좀 안 돼요. 확실히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이 그 경력 들고 그대로 가면 거의 억대 비슷하게 받아요. 이런 거 보면 진짜 상관관계 확실해. 아니 근데 당신은 학점이 문제가 아니라 교수님들이 이미 찍어놓은 부류인데 뭔 학점이여 씨발. 저런 부류는 그러니까 계약학과에 저렇게 교수가 애착 인형으로 찍어놓은 케이스는 그냥
교수랑 술과 밥만 잘 먹어도 먹고 삽니다. 미친 새끼죠. 인생은 라인을 잘 타야 된다. 솔직히 다 떠나서 라인이 최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척이는 내가 개발자 평생 할 거다 그러면 그냥 없는 거보다 있는 게 무조건 득이다. 근데 저처럼 막 8년차, 10년, 뭐 7년차 이상 됐는데 정척이 딴다고 하는 거보단 차라리 리더십 공부하고 아키텍처 공부하고 다른 언어 뭐 이런 거 플랫폼 신규 IT 동향 이런 거 공부하는 게 낫고요. 최소 막 5년 차다. 그럼 그때쯤에는 따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5년 차에 기사 들고 있으면은 내가 만약 중소 이제 직원이 가장 많았을 때가 한 20명 정도 되는 중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한 4, 50명쯤 되는 중견으로 점핑할 수 있고 스카웃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사업 같은 거나 아니면 연구사업 쪽으로 하는 회사면 특히 이제 회사의 중급 몇 명인가 고급 몇 명인가 이거를 따지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 따두시는 게 도움은 된다. 그리고 저 AI 보니까 떠오른 건데, AI로 코딩이 지금 뭐 바이브 코딩이니 뭐냐 하는데 아무 지식 없이 바이브 코딩 안 됩니다. 지금 오늘만 해도 저도 쿼리나 프론트 쪽 약해서 AI를 검색해가면서 했는데 10번 검색하면 한 번 틀려요. 심지어 오류 나는데 이 새끼 왜 오류 나는지도 모름. 나 검색해가지고 하는데 뭐 조금만 고쳐주면 돌아가는 소스인데 얘가 이걸 못 찾아가지고 그냥 그다음부터는 열 뻗쳐가지고 그냥 다 검색으로 해결했어요. 그래서 뭐 바이브 코딩이 대세다, 그냥 뭐 AI가 알아서 짜준다, 이거는 아직은 부지기수고, 그리고 지금 구글이나 이런 데서도 AI 쓰라 그랬다가 지금 다시 안 쓰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심지어 AI 만들고 연구하는 회사인데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나라나 아니면 중소 뭐 CEO 이런 사람들이 뭐 AI 써라, 작업 속도 올려라 그러는데 AI 잘못 쓰면 그거 치우는 똥이 더 들어가요. 배경 지식 무조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키텍처를 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어떻게 굴러갈 건데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코딩이 되는데 이 모르는 부분을 검색해볼까? 이렇게 돼야 AI를 쓰는 거지. AI는 만능이야, AI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라고 하면 100% 망합니다. 참고로 지금 GPT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GPT 4 무료 버전이 4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4 스탠다드인 걸로 알고 있는데 5 해봐야 할루시네이션이 감소되고 성능은 4랑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다른 제미나이나 이런 것도 한번 써볼 거긴 한데, 제미나이나 아니면 그록 같은 경우도 그렇게까지 막 GPT에 비해서 엄청나게 답변을 기똥차게 찾준다라는 느낌은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고 그냥 그런 걸로 그냥 AI는 좋은 도구다. 아직까지는 뭐 나중에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뭐가 될 수 있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슬픈 게 AI가 초급 개발자를 AI가 대체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좀 회사들이 초급을 안 뽑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 나중에 언젠가 업보가 터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이제 지금 막 시니어급 개발자들도 다 입 모아서 하는 말이 그거더라고. 이거 분명 신입 안 기른 업보는 어딘가에서 터질 거라고. 이 분야에서의 이제 전문적인 프로그래머의 숫자가 이제 점점 감소할 거다라고 전망을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럴 거라고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왜냐면 어느 분야든 신입을 기르지 않으면 도태되고 망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서. 일본 워홀은 한국에서
붙고 나서 가세요. 가서 붙을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일본 워홀은 그렇게까지 막 권장이 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은 아예 내가 일본어를 막 할 줄 알아가지고 일본에서 알바라도, 일본 취업 전에 알바라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비스냐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 한 달간 이직하면서 면접 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후기 잠깐 얘기하고 지금 약간 반질의응답 겸 잡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5년쯤 뒤에 시니어가 멸망하겠지는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흐름을 길게 받은 게, 지금 시니어는 코딩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게 기술에서의 시니어는 이제 실무에 대해서는 거의 손 안 대고 관리만 하는 부류라, 그거 생각하면은 시니어는 웃자도 살아남기는 하는데 그 시니어 중에서도 엘리트만 남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문제죠. 이제 지나가면서 그 밑에 이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나올수록 정말 이제 능력이 기똥차서 이 사람한테 하면 막 진짜 프로젝트 엄청 자연스럽게 굴러가네? 일정 다 잘 맞네? 막 그 오류 같은 거 오류 테스트 기간 뭐 이런 것도 기똥차게 타이밍 잘 잡아가지고 고객 요구에 맞게 잘해주네? 이런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라서, 뭐 그런 사람은 뭐 비율상 이런 걸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업계에서 필요가 없어서 넘치더라도 다른 업계에서라도 뽑아가요. 그래서 요거는 능력제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JPT N3. 근데 N3면 내가 그 방송 중에서도 일본에서 이제 한 3년, 5년 일하다 오신 분을 방송을 봤었거든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딱 3이면 회화 정도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본은 약간 문서 제도가 아직 많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 문서 쓸 정도의 그거는 절대 안 되고, 그냥 내가 이 사람하고 인사하고 일상 얘기하고 이 정도 되는 레벨이 N3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일본 워홀을 가면 N3로 만약 갔다 그러면 내가 N1을 따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병행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 N3로는 흔히 말하는 회사 직장은 구하기 어렵고, 뭐 청소 쪽이라던가 알바라던가 보통 이런 걸로 많이 구하시더라고. 편의점 알바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거를 환경을 알고 가셔야 된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집안 형편만 되면 해외 가서 살아보는 것 자체가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사람이 본인 자립심 때문에라도 독립을 하는 거를, 나는 독립할 경험, 기회가 있다면 하는 걸 추천을 하는 편인데, 해외라는 곳 자체가 진짜 나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 자신을 잘 끌어갈 수 있는 멘탈과 경험이 있다면 뭘 하든 간에 그게 엄청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저분은 그 얘기 했었잖아요, 예전에. 그 캐나다, 너가 그때 꿈을 크게 그렸으면은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나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나는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다시는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냐면은 저 첫 회사 입사 동기가 2년차 때 캐나다로 떠나버렸거든요. 근데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캐나다 이민이나 워홀을 준비한 사람이 진짜 많은데, 왜 캐나다를 좋다라고 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쉽게 못 가냐면, 캐나다에서 집 구하는 게 진짜 개리래요. 정말 비싸서. 그러니까 캐나다가 일단은 한국처럼 다세대 주택
없고요.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럼 주택인데, 주택이 진짜 막 심슨가족 나오는 그런 집들을 해야 된대요. 근데 이게 막 50 몇 평 막 이렇게 되니까 혼자 살기도 빡세.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어떤 문화가 있냐면, 집을 산 다음에 집을 쪼개요. 방별로 쪼개. 그래서 거기서 한 4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들어가는 문에 이제 뭐 자물쇠나 걸쇠 해가지고 그 사람 개인 공간으로 해서 뭐 1번 방은 뭐 김씨, 2번 방은 이씨, 뭐 3번, 3번째 방은 뭐 일본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집주인이 이제 나머지 이제 3명한테 세 주면서 세 돈 받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한 월세 정도 낼 돈 정도면 살 수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역시 어디 가든 주거 문제가 제일 빡세구나 했는데 캐나다는 특히 그런 선진국 워홀 유학 중에서도 집 구하는 게 그래 제일 빡세대요. 그것만 뭐 해결되면 다른 부분에서 할만하더라고. 알바도 생각보다 되게 손쉽게 뽑아주는 편이고 한인타운 알바 자리도 많아서 그냥 해외에 살아봤다라는 경험을 느끼려고 캐나다 쪽으로 가는 사람들 많대. 그리고 특히 캐나다의 가장 좋은 점은 외국인 근로비자가 생각보다 잘 나온대요. 정말 이 사람이 결격 사유가 뚜렷한 게 아니면 엔간해서 나온대요. 그래서 내가 캐나다 가서도 그 안 된다 그러면은 내가 어느 나라 가서도 선진국 레벨에서는 일자리 못 구하겠구나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더라고. 저는 예전에도 폴라님한테 난 그대로 말씀드렸던 것 같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다 해보세요. 해보다 보면 하나쯤은 얻어 걸려. 저도 프로그래밍이 진짜 얻어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저거 다 해보다가 프로그래밍은 해볼 수 있겠네? 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저 아시는 분이 옛날에 안산공고 교장 선생님 하셨었거든. 오촌 아저씨인데 프로그래머 생각보다 전망 있다. 그때 당시에 저는 모바일 통신과라서 앱 개발하는 쪽으로 가긴 했었는데 나중에 학과 없어지고 병합되긴 했는데 프로그램 개발자는 어떻게든 먹고 살 거다. 자기네 그래서 공고에서도 대학 진학시킬 때 그쪽으로 많이 보낸다 이 얘기를 해서 그렇게 가게 됐고 결국 이 직업을 하게 됐죠. 근데 진짜 계기는 되게 우연했어요. 학교에서 컴퓨터 관련 이제 특별활동 그 부에 가입을 하나는 하잖아요. 그 뭐 토요일 날 그 한 번은 놀토고 뭐 한 번은 뭐 그거고 해가지고 뭐 저희 때는 중학교 때가 고등학교 때 한 번은 토요일 날 하루는 뭐 학교 나와가지고 특별활동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무조건 컴퓨터 관련인 걸 들었는데 그때 컴퓨터 선생님이 HTML이랑 뭐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 알려줬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C 언어도 한 번 했었어요. 헬로워드 찍고 별 모양 찍고 이런 거 썼는데 그거 괜찮더라고 그래가지고 대학을 이쪽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갔고 지금 여기까지 왔죠. 그냥 밥 벌어먹고 생긴 좋은 것 같아요. 여가 생활 많은 직장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게 저도 공감인 게 저도 그래가지고 지금 이 직장 왔잖아요. 그러니까 벌 수 있는 돈을 첫 직장보다도 많이 깎아가지고 지금 왔는데 9to6 하고 있고 이거 일정 같은 거 좀 밀리고 그러면은 뭐 막판에 조금 약간 몰아치기도 좀 하긴 하는데 다 보상해준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지금 제 굉장히 회사에서도 여유롭게 일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정이 밀린 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뭐 조금 빨리 해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약간 수습인 것도 있고 적응기라고 판단을 해서 회사에서도 뭐 그렇게 재촉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약간 일 여유롭게 주고 여유롭게 하고 뭐 그러면서 9to6 잘 지켜지고 있는 그런 회사 다니니까 차라리 돈보다도 이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은 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중 시간대가 조금씩 달라서 좀 하루에 그냥 어떤 회사 같은 게 그런 경우가 있다더라고. 출근 찍고 퇴근 찍고 그래서 8시간 동안만 일하면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약간 일하는 화면 같은 거 좀 약간 촬영돼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일하고 있는지 뭐 노는 거 아닌지 이런 거
체킹해가지고 하는 거 있다 그러던데 그런 거에서 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예전에 조금 제 첫 직장 후배였었는데 얘가 카카오 계열사 일한다 그러더라고요. 얘한테 좀 부러웠던 게 뭐냐면 7시부터 10시까지 자율 출퇴근에 8시간만 일하면 된대요. 그래서 자기는 7시 출근을 한 다음에 일찍 퇴근을 한대요. 판교 쪽이 시간 잘못 걸리면 차로 무조건 출퇴근을 해야 된대. 그러니까 거기가 대중교통이 너무 쓰레기라서 차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출퇴근 시간 잘못 걸리면은 뭐 차로 뭐 30분이 운전하고 오는데 1시간 반, 2시간 운전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아예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고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 아니면은 아싸리 늦게 오는 사람도 많대. 한 10시 맞춰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회사 한 11시까지도 출근해도 된다 그러더라고. 그런 데가 진짜 근데 개발자 성향으로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뭐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사업이거나 혹은 국가 연계 사업들이 많은데 공무원이 일단 9to6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 자율출퇴근제를 하는 회사라도 8시에서 10시 사이에 출근 그리고 거기서 8시간 근무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고객인 공무원들하고 시간을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런 게 좀 붕괴되지 않으면 힘들지 않나. 그리고 대체로 판교에서 그렇게 일하는 회사들 보면 다 자체 솔루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하우스라고 불리는 이제 회사 안에서 다 운영이 되고 하는 그런 회사인 거라서 그런 데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자율출퇴근은 아무래도 꿈 같은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저도 지금 그러고 보면은 개발자들의 적이라 불리는 포괄임금제 지금 회사도 근데 포괄임금제이긴 한데 별도의 근로 계약에 써 있더라고. 그러니까 만약 프로젝트 기간 동안 야근한 시간이 누적된 게 비정상적으로 많으면 그거에 따라서 며칠간의 휴무를 제공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거 생각하면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저야 뭐 웬만하면 9시 출근 6시 퇴근이고 그 과정에서 뭐 야근을 해봐야 그렇게 무리한 선이 아니고 심지어 뭐 야근하게 되면은 식권 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하 구내식당이 있는데 거기에 식권도 사주고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나마 지금 여기는 그렇다라고 해도 야근 빈도가 1년에 10번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첫 직장도 저 1년에 50회 정도였었거든요. 거의 두 번째 많이 주는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같이 야근했고 한두 시간씩이라도 거의 꾸준히 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전 그래서 세 번째 회사는 지금 다니는 회사는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생각보다. 근데 이 말의 시작은 아까도 포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통 야근을 해도 보상이 안 나오니까 포괄에 관련된 법은 좀 확실하게 좀 조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포괄을 하더라도 연장 근무에 대한 규칙 같은 거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이제 이거는 이제 개인 역량 부족이 아니라 회사가 일을 많이 시켜서라고 판단은 되는 때 그거를 그래도 국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좀 기준을 마련해 준 상태에서 그 기준에 충족이 되면 좀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정도의 개선은 필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이 기술자라는 환경상 업무를 배정을 해주고 그 업무를 수행하냐 못하냐에 따라 돈을 줄 수 있는 환경은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이게 포괄임금제를 해버리면 원래 법의 의의대로 한다면 만약 웹페이지 하나를 만드는데 뭐 한 달 월급을 준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만약 뭐 어떤 사람은 8시간 일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6시간 일해도 한 달 안에 만든다라고 쳐요. 그러면은 능력 좋은 사람은 6시간 일하고도 퇴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부조리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악용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무조건 이제 직원의 능력 탓으로 몰아가면서 무리하게 일감을 몰아 넣어주면서 아니야 이거 일 시키려고 이렇게 돈 준 거다 이래버리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준이나 이런 거를 잘 해서 포괄임금제 취지도 잘 포함해가지고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몸 쓰는 직업은 포괄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 개인적으로. 기술자로서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는 뭘 하나를 만들어낸다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고 몸 쓰는 거는 확실히 시간별로 이게 체력이 소모가 되는데 그거를 포괄로 때려버리면 여러 방면에서 생각해볼 부분이 많은 거죠. 아, 자체 타기 힘들당. 내 전문 분야 가지고 얘기했는데도 굉장히 뭔가 조금 머리가 점점 멍해지는 느낌이 들긴 하네. 그러면 오늘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조금만 더 얘기하다가 녹화 끄고 마무리 토크 하든가 하고 가보도록 합시다. 원래 나 이렇게 길게 이걸로 얘기했을 거 없었는데 한 30분 정도 막 얘기하고 그럴라 그랬는데 사연 때리고 그러고 보니 나 짬뽕이한테 궁금한 거 있어. 원래 이거는 다른 방식으로 올라오는데 원래 시청 근처에 그렇게 5성 호텔이 많아요? 나 이번에 유치원 동창 결혼하는데 걔도 지금 서울에 있는 데에서 그 5성급 호텔에서 결혼한다 그러더라고. 남자가 겁나 잘 산대. 부럽다. 나도 돈 많은 남자 만나고 싶다. 근데 내가 알기로도 거기 플라자 거기서 결혼해. 더 플라자. 거기랑 포시즌이랑 거기 광화문 근처지만 그래도 시청 근처긴 하고. 플라자가 제일 급이 높아? 거기 뭐 고려 뭐 해가지고 하나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 예전에 뭐였지? 회사 다닐 때 거기 뷔페 한번 먹었었었는데. 서울시청 호텔. 웨스턴 조선. 맞아, 웨스턴 조선. 여기서 그거 먹었었어요. 그 뷔페. 웨스턴 조선은 여기 몇 성이냐? 여기도 5성이네. 근데 우리나라 5성 왜 이렇게 많냐? 엄청 많다는 아닌데, 근데 지금 시청 근처만 더 포시즌까지 합치면은 세 군데 있는 거잖아, 그러면. 웨스턴 조선, 플라자, 포시즌, 그 광화문이랑 서울시청이랑 어차피 거리가 먼 것도 아니니까. 서울에 몰려 있어서만, 그러니까 서울을 벗어나면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윗님은 5성을 가격 보고 가는 게 아니라 5성을 님 돈으로 안 먹으니까 그렇지. 자기 돈으로 안 먹는데 무슨 가격을 보고 가. 수도권 특 5성 축구대회. 아니, 축구대회를 열 수 있을 정도로 있다고? 한 호텔당 한 팀일 텐데? 어이가 없네, 진짜. 진짜 많구나. 그러니까 서울에 진짜 많은 거구나. 이게 우리나라에 5성급 호텔이 많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많이 몰려있구나가 많은 거구나. 아니, 그러니까 컨택 되는 데만 했는데도 6, 7팀이면 우리나라에 최소 서울에 있는 5성급 호텔 8군데가 있다라는 그런 거잖아. 다음 주 수요일 경찰의 날이야? 좋겠다. 경찰청 일하는 사람들 흉보잖아. 나 첫째 경찰청 일할 때 경찰의 날 진짜 좋아했는데,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경찰의 날 뜻인데 노동절 때 못 쉰다? 참고로 경찰은 노동절에도 일해요? 저런. 왜? 잠깐만. 아니, 왜 경찰의 날인데 왜 연차 내고 놀러 가심? 요리사도 수도권 밀려나면 끝. 맞다. 얘기 하나 마지막 안 한 거 있다. 참고로 지방에 IT 일자리 없음. 수도권에 2,100군데 있을 때 지방에 300군데 있었음. 진짜 씨. 아버지끼리 술 드신다 그래서 그러면 몰아야지. 근데 이게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취업 잘 된다라 생각하고 취업이 좀 된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자리들, 그리고 전망 있고 월급 잘 오르는 일자리들은 다 수도권에 있어요. 난 그래서 이게 너무 싫어. 이거를 좀 분산을 해줄 필요는 확실히 있다고 생각해요. 뭐 정치 경제 얘기까지 많이 들어가고 싶진 않은데, 진짜 어느 분야에서 해결이 돼서 뭐 기업이 해결하든 국가가 해결을 하든 지방 문제를 해결하려면 난 이 일자리 문제가 진짜 제일 첫 바탕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 이것만 해결이 돼도 그러니까 수도권의 인구 밀집 현상 되게 많이 해결될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수도권 막 시끄럽고 난잡하고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 그런 사람들이 뭐 일자리 있고 돈 쓸 곳 있으면 많이 내려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난 지방에 일자리 있으면 내려가려고 했는데, 야, 채용 공고가 2,100군데 수도권에 있는데 지방에 300군데 채용 공고 있으면 지방 가서 취업 못하는 거지. 그리고 이 300군데 심지어 대기업 껴있어요. 저 그랬잖아요. 옛날에 기아 1차 서류 붙어가지고 1차 면접 봤다고. 이거 대기업 빼면은 100군데인가 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게 군대가 아니라 이게 300개였고, 이게 300 이렇게 개면 보통 이 정도면 회사 그래도 한 군데서 2군데 뭐 5군데 6군데 낸 경우 있으니까 그래도 한 1,500군데 정도로 계산을 하고, 지방은 한 3개씩 막 이렇게 내요. 뭐 2개, 3개. 그리고 대기업들이 많다 했잖아요. 대기업은 5군데, 8군데씩 내요. 그렇게 따지면은 150군데에서 100군데밖에 안 되는 거야. 진짜 IT는 일단 일자리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 그러면. 그리고 그 나머지 아까 100군데 정도 있는 것 같다 했잖아요. 150군데에서. 그 중에 절반은 국가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직이에요. 참고로. 정직원도 아니야. 그게 더 심각해요. 차라리 정직원으로 뽑아줘서 장기간으로 2년, 3년 일하면은 할만하거든. 그냥 거기 가가지고 방 사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계약직이니까 3개월하고 못 빠지고 그럴 텐데, 내가 그 근처 살던 사람도 아니고 고작 3개월, 6개월 일하자고 계약 따가지고 그 지방을 간다? 미친 짓이죠. 이게 해결된다고 봐. 그러니까 기아 같은 데는, 내가 아까 말했던 1차 붙은 그런 기아 같은 데는 정직이니까 뭐 계약을, 걔네는 수습을 해도 6개월 수습이고, 그리고 참고로 기아 정도쯤 되면은 거기 공고에도 써 있는데 숙식 제공이에요. 기숙사가 나온다고. 대기업은 지방에서 일하러 어디 살든 우리 회사 있는 근처로 오시라고 그냥 줘요, 숙소를. 심지어 중견도 100명, 200명 된 곳들은 월세비 제공이거나
월세 30에서 50만 원 제공이거나 아니면은 회사 건물을 한 10, 20 정도에 해준 데도 많고 아니면 뭐 초반에 3개월은 무료고 뭐 그 이후부터는 10만 원, 20만 원에 뭐 월세 해준다 뭐 이런 데도 많아서 그런 거 생각하면 큰 회사는 갈만한데 지방에 큰 회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이 있어야 중견이 있고 중견이 있어야 대기업이 있는 건데 그런 중소기업들은 사람 못 뽑는 거지. 만약 진짜 지방에 회사 차렸다 그러면은 사람 못 뽑는 거는 기본 깔고 가는 거지. 오지를 못하는데 올 수 있는 뭐 방법이 없는데 그게 서로 슬픈 거죠. 난 진짜 그거는 확실히 좀 여러 방면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아, 내일은 이제 짐 싸고 할 일 없으면 파판하고 아니면 내일은 쉬었다가 뭐 일정 할 수도 있고. 해. 팔로우 한 명 빠졌는데 누구 빠졌는지 모르겠다. 팔로우를 한 건 알려주는데 빠진 거는 또 안 알려주네. 이건 조금 신기하네. 그러면은 일단은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